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도어록이 삐릭하고 초록불을 내며 열렸을 때 그녀는 3초 정도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을 어떻게 여는지 잊어버려서가 아니었다. 얼굴 표정을 갈무리할 그 3초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관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있을 때 짙은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왜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는지 묻지 않았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은 삼키는 법을 배웠다. 서윤아는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거실 소파 쪽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실루엣이 거기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시어머니의 턱 밑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에어컨도 켜져 있지 않았다. 6월 말의 서울은 찜통처럼 무더웠지만 시어머니는 긴 소매 실내복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화면만 넘기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긴 사과가 놓여 있었고 과육은 이미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준수는요? 윤아가 막 입을 때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월급 통장. 서류 가방 지퍼에 닿아 있던 윤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이번 달 거 들어왔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오늘 비가 오냐고 묻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네, 들어왔어요. 이리 내라. 윤아는 소파 앞으로 다가가 지갑에서 파란색 월급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손을 뻗어 카드를 집어들고는 자기 잠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번 달은 세금 떼고 실수령액 682만 원이에요. 윤아가 말했다. 저번 달보다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잔말 말고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끄자 거실은 완벽한 칠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준수 잔다. 들어가서 애 깨우지 마라. 윤아는 그 자리에 선 채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셨는지, 준수가 칭얼거리지는 않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요새 기침을 한다고 했는데 약은 먹이셨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조명이 눈이 시리도록 밝게 켜지며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반찬통들을 비췄다. 플라스틱 용기마다 시어머니의 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김치, 담근 지 20일째, 간장게장, 이번 달 매운 깍두기. 냉장고 맨 아래 칸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전자레인지용 짜장면 3개가 처박혀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윤아는 짜장면 하나를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다시 어둠이 덮쳐왔다.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서서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안방 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자 정적이 찾아왔다. 죽은 듯한 정적이었다. 오직 냉장고 압축기만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낡은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소리 같았다. 그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방 3개의 거실 하나가 딸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집이었다. 계약서를 쓴 날은 2019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다. 윤아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모델하우스 안내 데스크에 꽂혀있던 백장미 꽃다발이 이미 시들어 플라스틱 꽃병 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금 3천만 원은 그녀가 직장 생활 6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1억 5천만 원,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2억 원.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울먹였다. 윤아야, 엄마 아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적다고 흉보지 마라.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47만 원이었다. 그때 최민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분양 직원이 임영희는 몇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윤아는 한 명요라고 답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윤아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유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눈빛의 의미는 이거였다. 그래, 내 이름으로 해라. 어차피 넌 내 마누라인데 누구 이름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냐. 결혼식은 2019년 9월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급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고 300명의 하객 명단 중 220명이 최 씨 집안 친척들이었다. 유나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예식 전날 명동의 작고 허름한 모텔에 묵었다. 방음이 어찌나 안 되는지 옆방 일본인 관광객들이 떠드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고 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룻밤 자는 건데 돈 아끼면 좋지 않냐고 하셨다. 축의금 장부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직접 검수했다. 현금 800만 원이 시어머니는 이게 다냐 라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그 봉투를 자신의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유나의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최고급 실크 친구 세트를 보고서는 상표를 들춰보며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네라며 수납장 제일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2번 다시 꺼내지 않았다. 혼수로 유나는 대형 가전 3개를 준비했다. LG 양문형 냉장고, 삼성 드럼 세탁기, 그리고 다이슨 무선 청소기였다. 시어머니는 배달기사가 물건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걸 보며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살림할 줄을 몰라요. 무슨 다이슨이야 다이슨은? 싼 진공청소기 쓰면 어디가 덧나서. 그 다이슨 청소기는 결국 베란다 창고 구석에 처박혀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유나가 청소기를 꺼내 쓰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기세 나간다며 타박을 줬다.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온 날은 유나의 신혼휴가 마지막 날이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해 차에서 짐 내리는 걸 거들었다. 커다란 이민 가방 3개, 이불 보따리 2개, 그리고 온갖 건강보조식품과 약병이 가득 든 종이상자 하나.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래? 유나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물었다. 우리 도와주시러 온 거잖아. 너 출근해야 하잖아. 민호의 말투는 태평했다. 집에 밥할 사람은 있어야지. 내가 너가 한 밥 우리 엄마 입맛에 안 맞아. 민호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쏙 넣었다. 게다가 엄마 혼자 대전 집에 계시면 적적하신데 이렇게 같이 살면 서로 좋잖아. 이 집은 내가 샀고 주택담보대출도 내가 갚고 있으며 나는 당신 어머니를 이 집의 잔주인으로 모셔온 적이 없다고 유나는 쏘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혼 7일 차에 그런 말을 꺼내기엔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았다. 깎은 과일을 거울로 내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공영방송의 노인 건강 프로그램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가 대전에서 가져온 요일별 약통이 놓여 있었고 7개의 칸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이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유나가 접시를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흘낏 보더니 손도 대지 않았다. 사과가 너무 크다. 늙은이 치아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좀 작게 썰어와라. 유나는 네 하고 대답한 뒤 주방으로 돌아가 사과를 다시 잘게 썰었다. 그날 밤 주방을 치울 때 그녀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기들을 내려다보았다. 세 식구가 밥을 먹었는데 접시가 11개나 나왔다. 시어머니가 한 끼에 밑반찬을 7, 8개씩 늘어놓고 드시는 습관 때문이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밥그릇 밑바닥에 눌어붙은 밥알들을 세차게 때리며 사아 소리를 냈다. 유나는 그 밥알들이 배수구로 씻겨 내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문득 뼈저린 피로감을 느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었다. 위장에서부터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하고 떫은 감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다들 처음엔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세상 어느 고부관계가 처음부터 완벽하겠어. 결혼 후 첫 추석, 유나는 2주 전부터 슬쩍 밑밥을 깔았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부산 내려가서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오고 싶어. 엄마가 요새 몸도 좀 안 좋으시다 하고. 민호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문지르며 대꾸했다. 딱 이틀만 있다가 명절 당일 지나고 다음 날 바로 KTX 타고 올라올게. 우리 엄마한테 말했어? 아직.
그럼 엄마한테 먼저 허락받아. 유나는 이 순서가 무척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내 친정에 가겠다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부산 친정에 가서 저희 부모님 좀 뵙고 오고 싶은데요. 반찬을 집던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0.5초 허공에 멈췄다가 다시 입으로 들어갔다. 차례상에 올릴 전은 다 부칠 줄 아니? 전이요. 유나가 당황했다. 무슨 전이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전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다. 녹두전, 동태전, 호박전, 너 설마 그런 것도 몰라? 부산 사람들은 차례도 안 지낸다니? 지내죠. 하지만 그럼 됐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이제 최씨 집안 며느리다. 추석 차례 지내는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추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니? 저는 원래 며느리가 다 붙이는 거다. 나는 늙어서 이제 오래 서 있지도 못해. 내가 이번에 전 붙이는 거 다 배우고 나서 친정 가는 건 그 뒤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하지만 우리 엄마도 저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나는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결국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로 가 텔레비전을 켜며등 뒤로 한마디를 남겼다.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라. 그해 추석, 유나는 주방에 꼬박 8시간을 서 있었다. 아침 6시부터 재료 준비를 시작했다. 무채를 썰고,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표고버섯을 물에 불리고, 대파를 씻었다. 가스레인지 불 2개를 동시에 켜놓고 왼쪽 팬에서는 동태전을 부치고 오른쪽 팬에서는 동그랑땡을 부쳤다. 주방 환풍기를 제일 강하게 틀어놓아도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아 머리카락과 옷에 미끈거리는 찌든 내가 깊숙이 베어들었다. 낮 12시가 되자 민호의 고모, 삼촌, 사촌 형제들이 줄줄이 들이닥쳤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 소파에 빙 둘러앉아 호하하 웃으며 떠들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유나는 전이 수북이 쌓인 커다란 소쿠리를 들고 나가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 이거 세아가 유나가 다 한 거야? 민호의 막내 고모가 동태전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모양은 제법인데 간이 좀 짜다. 불 조절도 잘 못해서 전이 좀 뻣뻣해졌지 뭐냐,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너희 큰형수가 처음 해보는 거라 솜씨가 모자라. 이해들 하고 먹어라. 유나는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묻은 기름기조차 미처 닦아내지 못한 채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30여 장의 전을 마저 부쳤다. 지독한 기름 연기에 눈이 시큰거렸고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매운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밤 9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과 견과류 껍질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고 소파 쿠션에는 누군가 엎질은 끈적한 음료수 자국이 배어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에 찌든 젓가락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 문간에 서서 그 끔찍한 잔해들을 바라보던 유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하품을 쩍쩍하며 그녀 곁을 지나갔다. 오늘 고생 많았다. 다 치우고 얼른 자라. 민호는 진작에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굳게 닫아버린 지 오래였다. 유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쏟아지자 될 것처럼 따가웠다. 문득 오후에 어머니와 나눴던 전화통화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괜찮다. 우리 딸 바쁘면 시댁이 먼저 챙겨라. 엄마는 아주 잘 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쥐어짜내는 듯한 깊고 무거운 기침 소리였다.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있는 모양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친정 걱정은 하덜 말고 시댁 어른들 잘 챙겨드려라.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유나야, 다 치웠니? 세탁기에 아직 안 넣은 빨래 한 통 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앞치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찔러 넣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화면 위로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3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가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를 배경으로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는 그 사진을 2초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고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다. 결혼 2년차 추석, 유나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임신 7개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차례상에 올릴 저는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니? 고작 임신한 거 가지고 유나는? 나 때는 민호 배에 품고도 만삭 때까지 밭을 다 나갔다. 그 해에는 아예 부산 가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드디어 숨통이 조금 트이는 줄 알았다.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 수원집에 28일 동안 머물렀다. 그 28일은 유나가 결혼하고 나서 누린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끓여준 삼삼한 된장찌개는 산모의 입맛에 딱 맞았고 밤마다 어머니가 일어나 수유를 돕고 기저귀를 갈아준 덕분에 유나는 통잠을 잘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대전 본가로 휴식을 취하러 내려가 계셨다. 어머니가 부산으로 돌아가시던 날, 유나는 수원역까지 배웅을 나갔다. 사람으로 북적이는 승강장에서 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유나야.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혹시라도 사는 게 힘들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엄마가 냄비를 내다 파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는 안 둔다. 엄마, 나 진짜 잘 지내. 유나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았다. 걱정하지 마. 민호 씨도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어머니도 괜찮으셔.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잘해주세요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뻔뻔한 거짓말이라 혀가 꼬일 것 같았다. 곧 KTX의 출발 기적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눈에 담고는 열차에 올랐다. 유리문이 스르륵 닫힐 때 유나는 창가 좌석에 앉은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승강장에 우두커니 서서 그 은백색 열차가 점점 작아지고 또 작아져 마침내 선로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등 뒤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자. 집에 가야지. 민호였다. 갓배길이 지난 준수를 안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내일 우리 엄마 다시 올라오시는데 집 청소 좀 싹 해놔야 해.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따라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승강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스치고 지나가며 찌릿한 통증을 남겼다. 결혼 3년차 설날, 시어머니가 내세운 핑계는 갓난아기는 면역력이 약해서 KTX 타면 병 옮는다는 것이었다. 유나가 말했다. 그럼 저 혼자 다녀올게요. 준수는 집에 두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내가 거길 왜 가? 친정 부모님 뵈러요. 내 부모는 손발이 없니? 꼭 내가 가서 들여다봐야 해. 시어머니가 주방 문간에 뒤집개를 든 채 버티고 섰다. 민호 요새 부장한테 찍혀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 몰라? 와이프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지. 내가 가버리면 애는 누가 보고 남편 뒷바라지는 누가 해? 내가 하리.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늙은 시어미한테 내 남편 수발까지 다 들라는 소리냐? 그 사람 나이가 35인데 지 손으로 밥 한 끼 못 차려 먹나요? 유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식탁 옆에 서서 김치를 집어 먹으며 못 들은 척 시선을 피했다. 그해 설날에도 유나는 결국 부산에 가지 못했다.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작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눈두덩이는 푹 꺼졌으며 말을 할 때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한쪽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아니다. 아니야.
요새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어머니가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 아주 건강하다. 어머니 곁에 앉은 아버지는 탁한 눈동자로 화면만 멍하니 응시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휴대폰 화면의 화질은 형편없었고 끊김도 심했다. 유나는 부모님 등 뒤로 보이는 방 안 풍경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것과 고작 15W짜리 백열전구 하나 켜놓은 듯 침침한 조명은 뚜렷하게 보였다. 아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입술을 달싹이더니 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유나야, 아빠가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유나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나도 아빠 보고 싶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유나야, 빨리빨리 안 오고 뭐하니? 물 다 끓어서 넘치잖아. 유나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뛸 거란 걸 알았다. 엄마 아빠,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봐라. 어머니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일이나 봐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영상통화가 뚝 끊겼다. 화면이 새까맣게 변한 순간 유나는 액정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지만 입꼬리는 억지로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부모님을 향해 저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해 짓고 있던 그 미소. 그 가짜 미소가 스스로도 구역질 나도록 끔찍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주방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4년차 명절에는 아예 부산 가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걸 이미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해 추석에도 그녀는 주방에 꼬박 8시간을 서 있었다. 마지막 녹두전을 쟁반에 담아냈을 때 그녀의 두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혈액순환이 다시 될 때까지 싱크대를 짚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최씨 집안 친척들이 또다시 거실을 점령하고 있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소파에 빽빽하게 엉겨 앉았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캔맥주와 곶감 접시가 널브러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시누이 김민정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민정이가 주말에 서울 와서 쇼핑하고 싶대. 민호가 스마트폰을 시어머니 쪽으로 들이밀며 거들었다. 형수 보고 같이 강남 나가서 쇼핑 좀 도와주라고 해. 오냐, 내 새언니더러 같이 가주라고 하마. 시어머니는 눈웃음을 치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민정아, 서울 오면 새언니네 집에서 언니 보고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하고. 유나는 전이 담긴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주방으로 돌아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찬물에 손을 들이밀었다. 펄펄 끓는 기름에 대어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이 쓰라렸다. 아침에 어머니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올랐다. 유나야, 올해는 내려올 수 있니? 아버지가 요새 자꾸 내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딱 한 글자만 답장했다. 바빠. 그리고는 대화창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묵히 전을 붙였다. 결혼 5년차 설날을 앞두고 유나의 어머니가 제2형 당뇨병 합병증과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소식을 전한 건 아버지였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느리고 심하게 떨려서 유나는 전마가 입원했다는 말을 3번이나 되묻고 나서야 겨우 알아들었다.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아버지가 다급히 만류했다. 내 엄마가 너한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더라. 그냥 당뇨니까 식단 조절만 하면 된단다. 시댁일도 바쁠 텐데 굳이 올 필요 없다. 아빠, 저 갈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푹 한숨을 내쉬었다. 내 엄마가 너 내려오면 병원 치료 안 받겠다고 고집이다. 딸년 곤란하게 만들기 싫다면서. 유나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녀는 회사 옥상에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1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베일듯 스치고 지나갔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지금 당장 서울역으로 달려가 부산행 KTX 티켓을 끊고
병실로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옥상 바닥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너 시집 왔으면 이제 최씨 집안 귀신이야. 내년 양심은 개가 파먹었니? 그 문턱 넘을 거면 2번 다시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그날 밤 유나는 안방 화장실에 틀어박혀 숨죽여 오열했다. 혹여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샤워기 물을 가장 세게 틀어놓았다. 바깥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호하하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모양인데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맞아.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 피부과 예약해놨어. 내가 눈여겨본 필러가 있는데 말이야. 유나는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 자기 입을 2손으로 틀어막았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입술 틈새로 흘러내린 눈물이 짜릿짜서 견딜 수가 없었다. 월급 통장을 빼앗긴 건 결혼 3개월 차부터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심 쓰듯 말했다. 유나야, 너 혼자 돈 관리하기 벅차지 않니? 차라리 이 애미가 통장 싹 걷어서 한 번에 관리해주랴? 유나가 멈칫하며 되물었다. 돈 관리를 합치시겠다고요? 그래. 공과금이며 관리비며 민호 용돈 주는 것까지 내가 싹 다 맡아서 해주마. 넌 골치 아프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한없이 다정했다. 넌 그냥 매달 월급 들어오면 나한테 카드만 맡기고 돈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탔으면 된다.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민호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냥 엄마 말 들어. 우리 엄마 재테크 솜씨 장난 아니야?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내가 살림 살아온 짬바가 몇 년인데 너희같이 젊은 것들은 돈 모을 줄을 몰라요? 맨날 욜로족이랍시고 월급 족족 다 써버리지. 내가 너희 앞날 다 계획해서 알뜰하게 모아줄 테니 걱정 마라. 유나가 체념한 채 파란색 월급 카드를 내밀었을 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 손은 파충류처럼 서늘했다. 그날 이후로 유나는 매달 시어머니에게서 종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었다. 50만 원. 요즘 세상에 그것도 서울 물가에 5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지하철 교통비만 15만 원이었다. 회사 구내식당 점심값이 한 끼에 7천 원. 22일 출근하면 15만 4천 원이 나갔다. 야근하다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 먹으면 3,500원이 깨졌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천 원이라 커피는 진작에 끊어버렸다. 그렇게 쥐어짜고 남는 돈은 고작 15만 원 남짓이었다. 유나는 그 15만 원을 악착같이 모았다. 6개월을 모아 친정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몰래 송금했다. 시어머니 몰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은행 송금 완료 알림음이 울렸을 때 그녀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시어머니가 그 100만 원 송금 내역을 알아차린 건 불과 3일 뒤였다. 그날 저녁 유나는 갓난아기였던 준수를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감싼 채 욕실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은행 종이 통장을 손에 쥔 채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이게 뭐냐? 유나의 시선이 종이에 찍힌 숫자로 향했다. 출금 100만 원, 받는 분 박순옥. 박순옥. 유나 친정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저희 엄마한테 보낸 돈이에요. 유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요새 편찮으셔서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챙그랑.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중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유나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핏방울이 맺혔다. 깜짝 놀란 준수가 스앙하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최씨 집안 밥 처먹으면서 감히 뒤로 돈을 빼돌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리를 긁는 것처럼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내년 양심은 개가 파먹었니? 우리 집안이 너 하나 거두느라 쓴 돈이 얼만지나 알아? 한 달에 600만 원 벌어오는 거 몽땅 다 내놔도 성에 안 찰 판국에 감히 친정에 돈을 퍼다 날라?
유나의 품에 안긴 준수가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댔다.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자신의 종아리에서 배어나오는 핏방울을 응시했다. 반박하고 싶었다.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었다. 이 아파트 제가 산 겁니다. 대출 이자도 제가 갚고 있고요. 타고 다니는 차, 집에 있는 가전 가구 전부 다 제 돈으로 해온 거라고요. 아들놈 공무원 월급 250만 원 쥐꼬리만 한 거, 그거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하잖아요. 제가 대체 뭘 훔쳤다는 건가요? 지금 누가 누구 덕에 밥을 처먹고 사는 건데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품 안에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튀긴 침방울이 유나의 뺨과 입술 가장자리에 툭툭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풍기는 퀴퀴한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가 훅 끼쳐 올라오자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민호가 안방 방문을 열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난장판이 된 것일 꼴을 쓱 훑어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 진짜. 그만들 좀 해라. 애 경기 일으키겠다. 그러고는 휙 돌아서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유나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망석중처럼 서 있었다. 실내화 밑창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이는 그 유리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유나는 문득 그것이 하나의 잔인한 은유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정확히 저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 유나는 더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을 터득했다. 매달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회사밥을 굶어만 4,000원을 아꼈다. 생리대 사는 돈도 아까워 탐폰 제일 싼 걸로 바꿔 썼다. 새 옷은 당연히 사지 않았고 계절마다 단벌 신사처럼 옷 3벌을 돌려 입었다. 그렇게 피눈물 나게 푼 돈을 긁어 모아 두세 달에 한 번씩 친정으로 송금했다. 액수는 절대 50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 통장 내역에는 받는 분 박순옥으로 찍히겠지만 유나는 송금 메모란에 회사 동료의 이름을 적어 넣는 꼼수를 부렸다. 시어머니가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캐물으면 부서 회식비 더치페이한 거예요 라고 둘러댔다. 5년 동안 그녀는 자기 점심값을 굶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친정에 보낸 돈이 얼추 2천만 원가량 되었다. 2천만 원. 큰돈처럼 들리지만 5년이라는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고작 30몇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 월세조차 낼 수 없는 헐값이었다. 그 전화가 걸려온 건 새벽 2시 17분이었다. 유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서 있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저 멀리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그녀를 단꿈에서 난폭하게 끄집어냈다. 액정 화면에 잡바라는 2 글자가 떠 있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야,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 말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덜덜 떨렸고 엄청난 공포를 억누르느라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그 순간 유나의 온몸에 흐르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렸다. 머리끝이 쭈뼛서고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다. 아빠, 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맨발로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안방 문을 열어젖히자 복도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다. 유나는 허겁지겁 옷장 문을 열고 눈에 보이는 옷가지들을 대충 움켜쥐어 캐리어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등 뒤 방문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가 고개를 휙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문간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자다 깬 산발머리에 단잠을 방해받아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이었다. 누구 전화인데 한밤중에 이 소란이야? 저희 엄마 쓰러지셨대요. 유나의 목소리는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섬뜩하리만치 차가웠다.
뇌경색이래요. 저 지금 당장 부산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순간 흠칫하더니 이내 미간을 팍 구겼다. 뇌경색. 중풍 말하는 거냐? 네, 중풍이요. 유나는 대꾸하며 계속 캐리어에 짐을 쑤셔 넣었다. 아빠 혼자 응급실에 계시는데 감당 못하세요? 제가 가봐야. 내 애비가 옆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소름 끼칠 정도로 이기적인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늙은이들끼리 알아서 병간호하겠지? 출가 외인인 내가 이 밤중에 어딜 기어간다는 거냐? 캐리어 지퍼를 닫던 유나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복도 센서 등 불빛이 시어머니의 등 뒤에서 쏟아지며 그 표독스러운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나불거리는 그 입술만은 또렷하게 보였다. 내가 가버리면 준수는 누가 보냐? 나 허리 아파서 애 못 안아주는 거 뻔히 알면서. 기어코 이 늙은이 골병 들게 만들 작정이냐?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넌 이제 최 씨 집안 귀신이야. 내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여기 이 집구석이라고. 친정 어미 아픈 거야 내 애비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나서서 유난이야? 어머니. 유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고 그래서 더 오싹하게 들렸다. 우리 엄마잖아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팔짱을 꼈다. 시집 왔으면 넌 이제 서 씨가 아니라 최 씨야. 어디 한번 문지방 넘어가 보시지. 그 캐리어 끌고 나가는 순간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유나는 묵묵히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채웠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뽑아들고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시어머니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푹 익어 쉰내 나는 김치 냄새와 노인 특유의 퀴퀴한 채취가 확 끼쳐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어록 버튼을 눌렀다. 삐릭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발악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가 감히 나가? 이 집 문턱 넘으면 끝인 줄 알아.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육중한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는 틈새로 불그락푸르락 성난 얼굴로 달려나와 현관 앞에서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입을 쩍쩍 벌리며 무어라 악을 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태우고 그 지옥 같은 감옥을 벗어나 아래로 빠르게 추락했다. 부산행 첫 KTX는 새벽 5시 35분 차였다. 유나는 출발 1시간 전에 서울역에 도착해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 칠흑 같던 서울의 밤하늘이 점차 짙은 남색으로, 옅은 푸른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주황빛 아침 노을로 물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발작을 일으키며 울려댔다. 시어머니는 17통의 전화를 걸었고 2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쏟아냈다. 민호도 2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1통을 남겨두었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도대체 언제 올 건데? 엄마 지금 엄청 화나셨어. 유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리고 코트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캐리어를 질끄러미 끌고 승강장으로 내려서자 매서운 새벽 공기가 코트깃 사이로 파고들어 몸이 절로 오싹하게 떨렸다. 열차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 훈훈했다. 그녀는 창가 쪽 자기 자리를 찾아 두꺼운 코트를 벗고 캐리어를 머리 위 선반에 힘겹게 밀어 넣었다. 열차가 육중한 진동과 함께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벽 안개 속으로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잿빛 빌딩 숲, 꼬리를 물고 늘어선 출근길 도로의 불빛들, 닭장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이 모두 흐릿한 실루엣으로 뭉개져 버렸다. 유나는 좌석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어이 눈물을 삼켜냈다. 지금은 쳐올 때가 아니었다. 엄마가 저기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은 7층에 있었다.
유나가 허겁지겁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복도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새우처럼 등을 둥글게 말고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상통화에서 뵈었을 때보다 머리카락은 훨씬 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칼로 깊게 파놓은 것처럼 흉측하게 골이 져 있었다. 아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탁하게 흐려진 초점 없는 눈으로 유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나서야 딸을 알아보았다. 유나야, 우리 딸. 왔나? 엄마 상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 말이. 고비는 넘겼다 하는데. 헌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꺽꺽대며 목구멍에 턱 막혀버렸다. 유나는 아버지의 앙상한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쩍쩍 갈라져 메마른 입술 한가운데 핏방울이 맺힌 상처가 보였다. 불안감에 스스로 쥐어뜯은 흔적이었다. 하지만 뭐요? 의사가 뭐라는데요? 왼쪽 팔다리를 못 쓴단다. 누군가 유나의 심장을 거대한 소나기로 움켜쥐고 잔인하게 짓뭉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어깨를 부축했다. 패딩 점퍼 너머로 느껴지는 어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유나의 손바닥이 베일 것처럼 아팠다.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볼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만이 텅 빈 차가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사방이 온통 새하얀 벽이었고 눈을 찌르는 백색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유나는 위장이 격렬하게 뒤틀리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 역겨운 병원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가혹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담당 의사는 은퇴 안경을 쓴 40 중반의 남자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박순옥 환자분 바이탈은 현재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하고 마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체질에 달렸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진료실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재활치료라 하시면 병원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들까요? 의사가 무감각한 시선으로 유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받는다는 듯 무미건조한 답변이 돌아왔다. 저희 병원 재활센터에 입원하시게 되면 넉넉 잡아 한 달에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원하시고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부르신다 해도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깨질 겁니다. 350만 원. 유나는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타 쓰는 한 달 용도는 50만 원 턱없이 부족한 절망적인 숫자였다. 저희 아빠가. 유나가 갈라진 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다. 아빠 혼자서 간병이 가능하실까요? 의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67이십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병수 바라다가는 멀쩡하던 분까지 골병 들어서 두 분 다 쓰러지십니다. 의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이 병동에서 그런 케이스를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보호자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유나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의사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으로 향했다. 물을 안 준 지 오래되었는지 잎사귀 끝이 누렇게 타들어가 시들어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병원 야외 주차장이 보였다. 눈부신 겨울 햇살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시린 눈동자를 찔렀다.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주차장을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이 모든 현실이 지독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한편의 잔인한 악몽 같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하고 질긴 악몽. 유나는 중환자실 앞복도에서 꼬박 2주일을 버텼다. 낮에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엎드려 쪽잠을 잤고
밤이 되면 응급실 구석에 놓인 차가운 나무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다.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참치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그녀의 유일한 식사였다. 억지로 위장에 밀어넣으며 겨우 생명줄을 연명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하루도 빠짐없이 징그럽게 울려댔다. 전부 시어머니와 민호의 발신 기록이었다. 첫째 날,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였다. 너 대체 언제 기어들어 올 거냐? 준수가 하루 종일 칭얼대서 내 허리가 끊어지겠다. 둘째 날, 이번엔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 도대체 부산에 언제까지 처박혀 있을 건데? 엄마가 당장 너더러 올라오라셔. 셋째 날, 시어머니의 문자는 한층 표독스러워져 있었다. 내년 당장 집구석으로 안 들어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유나는 단 한 건의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아예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렸고 아버지가 거는 전화 외에는 그 어떤 연락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렇게 셋째 날 밤, 마침내 민호가 유나와 통화 연결에 성공했다. 그때 유나는 병원 옥상 벤치에 홀로 앉아 새까만 밤바다 위로 일렁이는 부산항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며칠째 감지 못한 그녀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헝클어뜨렸다. 여보세요. 와, 씨, 너 드디어 전화 받네. 수학이 넘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짜증과 신경질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너 도대체 언제 올라올 건데? 우리 엄마 혼자서 준수 감당 못하신다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말 안 들려? 엄마가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며느리년이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면서 난리도 아니라고. 준수는 좀 어때? 유나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고 물었다. 어떻긴 뭐가 어때? 엄마가 잘 봐주고 있으니까 멀쩡하지. 그때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곧이어 벼락같이 떨어지는 시어머니의 악다군이었다. 그만 좀 쳐울어라. 한 번만 더 징징대면 입을 꿰매버릴 줄 알아. 유나의 손이 부서져라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준수 받고. 얘야, 내가 이제 고작 3살인데 무슨 전화를 받아. 당장 애 바꾸라고.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잔뜩 겁에 질린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며칠을 이 악물고 참아왔던 유나의 눈물보가 속절없이 터져버렸다. 준수야.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흐느낌을 참아내려 목구멍에 힘을 꽉 주고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우리 준수,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어? 엄마 언제 와? 준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목이 맨 아이의 울음소리가 유나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엄마 금방 갈게. 우리 준수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지? 응. 근데 할머니가 엄마가 준수 버렸대. 아니야. 엄마가 왜 우리 준수를 버려? 엄마는 우리 준수를 제일 사랑하는데. 전화기를 민호가 획낙까채는 소리가 들렸다. 됐고. 빨리 기어들어 오기나 해. 뚝 하고 전화가 매정하게 끊겼다. 유나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옥상 난간 곁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오열했다. 밤바람이 윙윙 매섭게 불어와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집어삼켰다. 2주 뒤, 어머니는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왼쪽 몸은 확실히 편마비가 와서 왼손은 아예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왼쪽 다리도 그저 간신히 꼼지락거릴 수 있는 정도였다.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며 마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유나는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한 달에 220만 원. 그녀가 점심값을 굶어가며 몰래 모아둔 그 알량한 비상금에서 나가는 돈이었다. 남은 돈으로는 기껏해야 2-3달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터였다. 그 다음엔 어떡할 건지 그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부산을 떠나기 전날 유나는 은행에 들렀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급여,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떼어달라고 했다. 그 숫자들을 전부 인쇄하니 A4 용지로 무려 17장이나 되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한 줄 한 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끝으로 종이 위를 쓰다듬듯 훑어내려갔다. 2019년 10월 급여 입금 635만 원, 잔액 32만 원. 2020년 3월 급여 입금 641만 원, 잔액 28만 원. 2021년 6월 급여 입금 670만 원, 잔액 45만 원. 그리고 그 후로도 쭉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이 꽂혔지만 남는 잔액은 기껏해야 2, 30만 원이 전부였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 보지 않아도 뻔했다. 시어머니의 강남 피부과 시술비, 시어머니의 비싼 건강보조식품,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사준 명품 가방, 시어머니가 당신 목에 두른 순금 목걸이, 그리고 그놈의 하얀색 기아 소렌토. 유나는 거래 내역서를 반듯하게 접어 서류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관할 등기소로 향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그 A4 용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건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모모로 모모 아파트 3동 1203호. 소유자, 서유나. 소유권 현황, 단독 소유. 그녀는 내친 김에 차량 등록 사업소까지 들러 자동차 등록원부도 떼었다. 소유자, 서유나. 단독 소유. 그녀는 이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서류 가방 제일 안쪽 수납칸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서울로 올라가는 KTX 티켓을 끊고 그 은백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가 굉음을 내며 선로 위를 질주했고 창밖의 풍경들이 남에서 북으로 휙휙 스쳐 지나갔다. 창가 자리에 앉은 유나는 스쳐가는 논밭과 시골 마을, 그리고 고속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고요했다. 문득 5년 전 처음으로 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 떠올랐다. 바로 민호와의 맞선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부산역까지 배웅을 나와 직접 싼 김밥을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나야, 가서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절대 억지로 맞추지 마라. 우리 집에 그런 사위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녀는 알았다고 활짝 웃으며 열차에 올랐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7. 번듯한 IT 기업의 정규직이었고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탄탄대로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과 미래, 그리고 오롯이 자신만의 가정에 시집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자신이 끔찍한 감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였다. 유나는 수원집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가 가장 싼 1인실을 하나 잡았다. 방은 3평 남짓으로 숨이 막힐 듯 비좁았고 싱글 침대 하나가 공간의 절반 이상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 창문은 옆 건물 콘크리트 벽을 마주하고 있어 아무런 풍경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캐리어를 뉘어놓고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걸어온 부재중 전화는 벌써 47통이나 쌓여 있었다. 민호의 부재중 전화는 8통이었다. 거기에 얄미운 시누이 김민정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하나 와 있었다. 새언니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언니 때문에 화병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유나는 그 지긋지긋한 알림들을 쓱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전부 삭제해버렸다. 그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수원 영통 부동산을 검색했다. 가장 상단에 뜬 곳은 영신공인중개사사무소였다. 별점 4.5점의 일 처리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후기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부동산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돌덩이처럼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전등자리부터 구석까지 가느다란 금이 쩍가 있었는데 마치 꾸물거리는 뱀 한 마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눈이 시큰거릴 때까지 그 금간 자국을 뚫어져라 노려보다가 마침내 스르륵 두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끔찍한 꿈 하나 꾸지 않고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그녀는 알람 소리에 맞춰 정확히 눈을 떴다. 말끔하게 씻은 뒤 빳빳하게 다려진 새하얀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하나로 꽉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제법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으로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두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서서 택시를 잡아탔다. 수원시 영통구 모모 아파트 3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꽉 막힌 아침 출근길 도로를 엉금엉금 기어갔다. 뒷좌석에 앉은 유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익은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40분 뒤 택시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다. 유나는 요금을 결제하고 캐리어를 질끄러미 끌며 공동현관으로 걸어갔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12층 버튼을 꾹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솟구치며 층수 표시기가 하나씩 깜빡이며 올라갔다.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띵.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1203호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지긋지긋하게 쳐다보던 그 문을 응시했다. 지난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었던 바로 그 문이었다. 문에 달린 도어록은 여전히 은회색 그대로였고 자주 누르는 번호판은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려 5년 동안 손가락이 기억하는 그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삐비빅. 빨간 불이 들어왔다. 비밀번호 56.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또다시 빨간 불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안에서 벌컥하고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문간에 양손을 허리에 떡하니 얹고 서 있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였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 같은 승리의 미소였다. 아이고, 내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기어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컸다. 시댁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는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문턱을 넘어?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쉴 새 없이 나불거리는 시어머니의 입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같은 층 이웃들에게 다 들으라는 듯 목청을 더욱 높였다. 현관 비밀번호 내가 싹 다 바꿔버렸다. 넣은 대로 당장 다시 꺼져. 옆집 1201호와 1204호 현관문이 삐거덕하고 빼꼼히 열리더니 좁은 문틈 사이로 훔쳐보는 눈동자들이 번뜩였다. 시어머니는 구경꾼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한층 더 기고만장해졌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돌볼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친정으로 주랭랑칠 궁리나 하는 독한 년. 악을 쓰며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침방울이 유나의 얼굴로 튀어올랐다. 차가운 침방울 하나가 눈가에 툭 떨어졌다. 내년 시집 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굴러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빈몸뚱이로 꺼지란 말이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얼굴에 튄 침을 닦아내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소름 돋을 정도로 고요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할 뿐이었다. 민호는 준수를 아는 채 시어머니 등 뒤에 찌질하게 숨어서는 감히 유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때 준수가 유나를 발견하고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뻗으며 외쳤다. 엄마.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준수의 입을 턱 틀어막으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부르지 마. 저녀는 이제 내 애미 아니야. 지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도망간 몹쓸년이야. 잔뜩 겁을 먹은 준수가 으아앙하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좁은 복도 안을 처절하게 울렸다. 유나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치밀어 오르는 지독한 분노 때문이었다. 뱃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시뻘건 불덩이가 목구멍을 옥죄어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시퍼런 불길을 토해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덩이를 밖으로 뿜어내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활활 타오르는 화기를 이성으로 꾹 눌러 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비아냥거렸다.
뭐야? 왜, 경찰이라도 부르시게. 어디 한번 불러봐. 제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영신공인중개사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마치 내일 날씨를 묻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매물 하나 내놓으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수원시 영통구 모모 아파트 그 집이요.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미소가 얼굴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제가 집주인 서유나입니다. 네, 금매로 할게요. 오늘 당장 올려주세요. 유나는 전화를 툭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무언가 쏘아붙이려 했지만 턱이 빠진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어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요. 유나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이 집, 계약금 걸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나가는 대출금까지 단돈 10원도 빠짐없이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제 돈이에요. 등기부등본 때 보면 제 이름 세 글자 서유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시어머니의 낯짝을 감상했다. 어머니는 그저 내 집에 얹어 사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주제 파악 좀 하시죠. 그녀는 미련 없이 획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요란한 마찰음을 냈다. 두어 걸음 걷던 그녀가 멈칫 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등 뒤로 쐐기를 박았다. 아, 참, 주차장에 있는 소렌토도 제 명의인 거 아시죠? 내일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 가지러 올 테니 그렇게 아세요. 띵소리와 함께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꾹 눌렀다. 무거운 문이 스르륵 닫히는 찰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보았다.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입을 쩍쩍 벌리며 미친 듯이 발악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악다구니는 더 이상 그녀의 귓가에 닿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미끄러지듯 하강하며 그녀를 그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완전히 끌어내 주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널찍한 공동현관 로비를 지나 아파트 유리문을 세차게 밀고 나갔다. 눈부신 6월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려 절로 두 눈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서 맑은 공기를 가슴속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 냄새, 단지 내 화단에서 막 깎아낸 싱그러운 풀내음, 그리고 상가 편의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치킨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절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방금 전 쏟아낸 그 말들이 그녀의 온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에너지를 깡그리 긁어내 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입구 나무 벤치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날뛰는 심장이 차분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이내 호흡이 가라앉자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통화했던 영신공인중개사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까 매물 내놓는다고 전화했던 서유나인데요. 네, 집 내놓는 거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라고 다시 전화드렸어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며 믿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아들을 윽박질렀다. 유리창을 득득 긁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저 독한 년이 어디서 허풍을 떨어. 이 집이 내 아들 집인데 직간년이 무슨 재주로 집을 팔아넘겨? 민호는 거실 창가에 선 채 흑빛이 된 얼굴로 입술만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얘야, 최민호.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뚝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 집 내 명에 맞지? 애당초 집 살 때 내가 분명히 등기권리증 어딨어? 민호가 불쑥 내뱉었다.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 집문서 어딨냐고?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기부등본이나 집문서 어딨어? 당장 뒤져봐.
시어머니도 혼비백산하여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미친 듯이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침대 협탁, 화장대 서랍, 낡은 신발 상자, 보석함. 집안에서 무언가 숨길 만한 구석이란 구석은 죄다 까뒤집었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유나의 낡은 서류 봉투까지 탈탈 털어냈다. 하지만 봉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뿐이었다. 유나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난 5년치 죗값, 오늘부터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서유나. 그 포스트잇을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 지독한 년. 시어머니는 이빨을 바득바득 깔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도대체 집문서를 어디다 빼돌린 거야?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난장판이 된 안방 문간에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그의 머릿속에 여태껏 단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서늘한 진실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이 집은 애초에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자기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후 3시, 민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병신공인중개사라고 떠 있었다. 여보세요. 최민호 선생님 되십니까? 저 영신부동산 이대리라고 하는데요. 수원시 영통구 모모아파트 매물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확인요? 민호의 목소리에 짙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 집 안 팔아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선생님, 이 매물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유나 고객님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직접 저희 쪽에 매매 의뢰를 하셨거든요. 실례지만 소유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민호는 스마트폰이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내가 그 여자 남편이에요. 이 집 우리 집이라고요. 선생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아파트는 단독 명의로 소유자는 서유나 고객님 단 한 분뿐입니다. 명의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우당탕 뛰쳐나왔다. 어머야? 누구 전화야? 부동산이냐? 부동산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거기서 그러는데 집주인 이름에 서유나 이름 하나만 덜렁 올라가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다. 너희들 결혼할 때 그년이 분명히 공동명의로 했다고 주둥이를 나불대지 않았어. 제가. 민호는 뻐끔대며 변명했다. 제가 그때 신경을 안 써서. 신경을 안 써. 시어머니의 목청이 천장을 뚫을 듯 치솟았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장가가는 놈이 신혼집 명의가 누구 걸로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안 해봤단 말이냐? 민호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제야 불현듯 기억의 퍼즐이 맞춰졌다. 계약서를 쓰던 날, 분양 상담사가 명의는 몇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나가 한명효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이. 그때 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자기 마누라 명의로 하든 자기 명의로 하든 어차피 부부면 재산도 전부 한 주머니라고 안일하게 착각했던 것이다. 명예 따위 네 이름으로 박히든 무슨 상관이냐며 콧방귀를 뀌었었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명예 하나가 이런 파국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형 견인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육중하게 진입했다. 작업복을 입은 사내 2명이 1203호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클립보드를 든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다. 김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저희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 탁송하러 왔습니다. 무슨 차요? 시어머니가 현관 앞을 막아서며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우리 집엔 내줄 차 같은 거 없어요. 흰색 기아 소렌토, 차량 번호 경기 12조 직원이 서류를 무심하게 확인하며 말했다. 여기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매도인 서유나 씨 서명 다 끝났고요. 서류 절차 마무리됐으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거 내 아들 차야. 너희들 남의 차에 손만 대봐.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시어머니는 맨발로 헐레벌떡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그 흰색 소렌토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독수리에게서 병아리를 지키려는 늙은 암탉처럼 양팔을 활짝 벌린 채였다. 이 차 내 아들 거라고. 누구 맘대로 차를 빼가. 직원들이 어이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아주머니, 이 차 자동차 등록원 부상 소유자가 서윤아 씨로 되어 있어요. 이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 밟아서 가져가는 거라고요. 혼비백산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민호가 조퇴까지 하며 불이 나게 달려왔을 때 이미 소렌토는 견인차 짐칸 위로 덜컹 실려 올라간 상태였다. 그는 허공에 매달려 끌려 올라가는 그 하얀 차를 망연자실하게 올려다보았다. 마치 목덜미가 잡혀 끌려가는 하얀 풍뎅이 꼴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그는 미친 듯이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그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견인차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 저 멀리 사거리 모퉁이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쳐다만 보았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쌍욕을 퍼붓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명만이 귓가에서 기계음처럼 윙윙거릴 뿐이었다. 마치 만 마리의 벌떼가 뇌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 첫 번째 손님들을 데리고 들이닥쳤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신혼부부 세 쌍이었다. 세련된 옷차림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로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중개인이 능숙하게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청산유수처럼 브리핑을 늘어놓았다. 이 아파트는 2019년도에 준공된 신축급이고요. 84타입방 3개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깔끔하게 잘 빠졌고 무엇보다 남향이라 채광이 끝내주죠. 시어머니는 주방 문간에 바짝 붙어 서서 생면부지의 남들이 내 집을 안방 드나들듯 들쑤시고 다니는 꼴을 시퍼렇게 질린 나드로 지켜보았다. 자기야, 여기는 나중에 애기방으로 하면 딱이겠다. 남향이라 볕도 잘 들고 주방도 디귿자 구조라 동선 엄청 편하게 나왔네. 베란다 확장해서 작은 서재로 꾸며도 좋겠어. 시어머니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다.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리며 저것들을 죄다 쫓아내고 싶었지만 납덩이라도 매단 듯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 내 집인데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목이 기어가는 소리라 아무도 듣지 못했다. 여긴 내 집이란 말이다. 그 아파트는 급매로 나온 탓에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싼 헐값에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계약이 성사된 목요일 오후 2시, 윤아 측 변호사로부터 통보 전화가 걸려왔다. 향후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변호사의 서늘한 통보를 듣는 순간 그녀의 손에 힘이 풀리면서 스마트폰이 쨍그랑하고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액정 모서리가 거미줄처럼 박살이 났다. 30일. 어디로 나앉으라는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찢어졌다. 우리 아들이 번듯한 공무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아.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냉랭했다. 김순자 여사님, 이는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시면 매수자 측에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겪지 않으시려면 서둘러 이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뚝 하고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산산조각난 스마트폰 액정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몸의 뼈와 살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패널들의 자기적인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비참한 꼴을 비웃는 조롱처럼 귓가를 찔러댔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다들 들으셨어요? 3동 12층 그 집 매물로 나왔다네요. 아, 그 잘난 공무원 아들 둔 집이요? 아니에요. 공무원 남편이 아니라 그 집 며느리 단독 명의래요.
애초에 며느리가 친정돈 보태서 지 혼자 산 집이었다더라고요. 헐. 그 시어머니는 맨날 노인정에서 자기 아들이 피땀 흘려 산 집이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다니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 하도 쥐잡듯이 잡다가 열받은 며느리가 집 확 팔아버리고 시댁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대요. 하하하, 꼴 좋죠 뭐. 인과응보네요. 며느리 내쫓으려다 제 발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몰라. 시어머니가 단지 안을 걸어갈 때면 뒤통수에 수십 개의 따가운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그 눈빛들 속에는 얄팍한 호기심, 노골적인 비웃음, 그리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고소함이 질척하게 뒤엉켜 있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귓속말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어도 뻔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져 걸음을 서둘렀고 도망치듯 허겁지겁 엘리베이터 안으로 숨어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앞동 아줌마가 이쪽을 흘기며 비릿하게 코웃음 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조소 어린 웃음이 시퍼런 비수가 되어 가슴팍에 깊숙이 꽂혔다. 한 달 뒤 최씨 집안 세 식구는 쫓겨나듯 짐을 싸서 노원구에 있는 지은 지 20년도 넘은 낡아빠진 30평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꼭대기층이라 매일같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했다. 복도 외벽은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져 회색 시멘트 바닥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다. 쥐꼬리만 한 거실에는 수원집에서 쓰던 커다란 가구들이 숨막히게 들어차 있었다. 3인용 소파는 비좁은 거실에 어울리지 않게 터무니없이 컸고 거실 테이블은 아예 가로로 비스듬히 세워놓아야 겨우 지나다닐 틈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소파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을 내다보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이 번듯한 공무원인데 어쩌다 이런 빈민촌 같은 데로 굴러떨어졌어. 아무도 그녀의 한탄에 대꾸해주지 않았다. 민호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신발을 벗자마자 안방으로 처박혀 문을 쾅 하고 걸어 잠갔다. 지긋지긋한 어머니의 얼굴도 숨통을 조여오는 이 궁상맞은 집구석도 쳐다보기 싫었다. 이제 겨우 3살 난 준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였다. 아이는 매일같이 할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보챘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엄마 언제 와?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준수의 눈시울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년 얘기 꺼내지 마. 그녀는 이제 내 애미 아니라고 했지?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몹쓸 년이야. 혼비백산한 준수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비좁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관자놀이를 깨질 듯 쑤셔댔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초점 잃은 눈빛만 던질 뿐이었다. 불현듯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다. 만약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유나가 친정엄마 간호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보내주기만 했더라도, 만약 처음부터 그 애한테 조금만 더 사람 대접을 해줬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가슴을 쳐본들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그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유나가 수원 아파트와 소렌토를 처분하고 대출을 갚은 뒤 손에 쥔 순수익은 총 4억 3천만 원이었다. 그중 3억 7천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에 방 2개짜리 아담한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20평 남짓으로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완비되어 있었고 현관 문턱도 휠체어가 드나들기 편하게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남향이라 채광이 좋았고 거실 베란다 통창 너머로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삿날 오후 유나는 어머니가 탄 휠체어를 거실 베란다 쪽으로 밀고 가 따사로운 햇볕을 쬐게 해드렸다. 열어둔 창문 틈으로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어머니의 왼쪽 몸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발음도 약간 어눌했지만 얼굴의 혈색만큼은 전에 없이 밝아져 있었다. 유나야. 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딸 그 몹쓸 시댁에서 마음고생만 잔뜩 하게 만들고. 유나는 무릎을 굽혀 앉아 어머니의 거칠고 야윈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기억 속 어머니의 포근했던 손보다 훨씬 앙상해져 뼈마디가 툭 붉어지고 피부는 마른 종잇장처럼 푸석푸석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녀는 티 없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면 돼.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수척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환자복 깃을 적셨다. 베란다 문간에 우두커니 서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아버지도 헛기침을 삼켰다. 아버지의 두 눈도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애써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꾹 참아내고 있었다. 67평생, 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가 눈물을 보인 건 딱 2번이었을 것이다. 한 번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다른 한 번이 바로 지금이었다. 반년 뒤 최민호가 변호사를 대동해 유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준수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친권 변경 소송을 운운했다. 그의 뻔뻔한 핑계는 이러했다.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다. 나는 잘리지 않는 철밥통 공무원이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전담해서 키워주실 수 있다. 유나 측 변호사가 즉각 답변서 명목으로 30장이 훌쩍 넘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날려보냈다. 그 서류 안에는 지난 5년 동안 그 끔찍한 시월드에서 유나가 겪었던 모든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퍼부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 날짜와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갈무리 된 녹취록, 경제권을 빌미로 강제로 월급 통장을 강탈당하고 수년간 시어머니의 피부과 시술과 명품 가방 구매로 착복당한 은행 거래 내역서. 시어머니가 준수 앞에서 친엄마인 유나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려 아이에게 심각한 분리불안 장애를 안겨주었다는 소아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소견서. 그리고 결정타로 첨부된 그 노란색 포스트잇 사진 한 장. 지난 5년치 죗값. 오늘부터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이 압도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한 가정법원 판사는 한참 동안 혀를 내두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종 판결은 보나 마나였다. 양육권 및 친권은 전적으로 친모인 서유나에게 귀속되며 친부 최민호는 매달 양육비로 80만 원을 지급할 것. 판결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최민호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뭐라 항변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꾹 눌러 주저앉혔다. 가만히 계세요. 이런 케이스는 뒤집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죠. 민호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 결국 패배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이제 준수와 함께 부산 해운대에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현지 회사로 이직해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오후 5시면 칼같이 퇴근해 어린이집으로 준수를 데리러 갔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식탁에 단란하게 둘러앉아 따뜻한 찌개를 나누어 먹었다. 아버지가 허무맹랑한 아재 개그를 던지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준수가 배를 잡고 까르르 넘어갔다. 어머니의 재활치료는 기대 이상으로 눈부신 진전을 보였다. 이제 왼손으로 숟가락을 움켜쥘 수 있었고 비록 아직 덜덜 떨리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왼쪽 다리도 벽을 짚고 천천히 걸음을 뗄 수 있을 만큼 힘이 붙어 주치의는 반년만 더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휠체어를 던져버릴 수도 있겠다고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주말이 되면 유나는 준수의 손을 잡고 해운대 백사장으로 산책을 나갔다. 머리 위로는 갈매기 떼가 끼룩거리며 날아다녔고 철썩이며 밀려온 하얀 파도가 준수의 작고 통통한 맨발을 간지럽히고 지나갔다. 엄마, 저기 떠있는 거 뭐야? 준수가 수평선 너머로 지나가는 유람선을 가리키며 물었다. 응, 저건 유람선이라는 데야. 저걸 타면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단다. 얼마나 멀리? 아빠가 살고 있는 저기 서울보다도 훨씬 더 멀리. 준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쑥 물었다. 근데 아빠는 언제 우리 집 놀러와? 유나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1초 정도 굳어졌다.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엄청 바쁘시거든.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도 바빠서 못 와. 유나는 무릎을 굽혀 앉아
준수의 뺨에 묻은 모래알을 부드럽게 털어주었다. 응, 할머니도 엄청 바쁘셔. 준수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자기 코앞으로 날아든 갈매기에게 시선을 빼앗겨 우아하고 웃으며 백사장을 내달렸다. 유나는 모래사장에 선 채 갈매기를 쫓아 해맑게 뛰어노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굳이 준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 아빠가 서울에서 어떤 시궁창 같은 삶을 구르고 있는지. 최민호의 삶은 그날 이후로 문자 그대로 진흙탕 속에 처박혀 버렸다. 말만 번드르르한 9급 공무원 월급 250만 원, 거기서 세금 떼고 사대 보험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고작 210만 원 남짓이었다. 매달 유나에게 보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 노원구 꼭대기층 낡은 아파트 월세 70만 원. 거기에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 15만 원.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돈만 매달 20만 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는 반년 전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중풍이 와서 아예 병석에 들어 누워 버렸다. 남은 돈 20몇만 원으로 한 달 식비를 때우고 나면 그야말로 입에 거미줄 칠판이었다. 아니, 사실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주말에 배달대행 알바를 뛸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낡은 렌트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말 출근한 대기업 직장인들에게 치킨과 짜장면, 부대찌개를 배달했다. 가끔 여의도나 광화문이 으리으리한 오피스 빌딩으로 배달을 갈 때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노트북을 든 젊은 엘리트들을 마주치곤 했다. 자기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놈들이 자기보다 몇 배는 더 돈이 많았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찬란한 미래가 번뜩이고 있었지만 헬멧 실드 너머 자신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피로와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마지막 코를 찢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기어들어오면 보통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단지 구석에 처박아 두고 무거운 다리를 끌며 6층까지 헉헉대며 계단을 기어 올라가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형광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놓인 싸구려 환자용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협탁 위에는 차갑게 식어 말라 비틀어진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가 새벽같이 일어나 대충 쑤어놓고 나간 것이었다. 민호야. 시어머니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쉰소리를 쥐어짜냈다. 애미 목말라 죽겠다. 민호는 배달용 점퍼를 벗어 던지고 다가가 어머니의 앙상한 등을 부축해 일으킨 뒤 입가에 빨대를 물려주었다. 시어머니가 구역질하듯 힘겹게 물을 빨아 마시며 얼룩진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민호야, 왜요? 애당초 우리가 그년한테. 민호는 어머니가 뒷말을 잇기를 기다렸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극한의 고통과 지독한 회한을 억누르려는 듯 입꼬리를 파르르 떨 뿐이었다. 민호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치려는지 안 들어도 뻔했다. 애당초 유나한테 조금만 사람 대접을 해줬더라면 우리가 이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주워 섬긴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묵묵히 어머니의 이불을 목 밑까지 끌어 덮어주고 거실 무드등을 끈 뒤 자기 방으로 짐승처럼 기어 들어갔다. 방은 2평 남짓으로 대학 시절 굴러먹던 고시원 골방처럼 숨막히게 비좁았다. 그는 침대에 널브러져 곰팡이 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에는 그날 수원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쳤던 장면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무한 반복되어 재생되었다. 유나가 문간에 꼿꼿이 서서 난생 처음 보는 오싹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한치의 동요도 없던 그 서늘한 눈빛. 어머니는 그저 내 집에 얹어 사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그는 미친 듯이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그 환청을 뇌리에서 씻어내려 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아마도 평생토록 귓가에 들러붙어 그를 저주할 터였다. 유나는 가끔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추천 피드에 뜬 전 남편의 계정을 마주치곤 했다. 일부러 팔로우를 끊거나 차단하지는 않았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깟 차단 버튼 누르는 수고조차 아깝고 귀찮았기 때문이다. 민호의 피드에는 이렇다 할 게시물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올라오는 사진이라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텅 빈 서울거리, 오토바이 백미러, 싸구려 편의점 간판에 네온 사인 따위가 전부였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파는 3,500원짜리 캔커피 사진 하나를 달랑 올려놓고 오늘도 야간탕 뛰기라는 청승맞은 글을 달아두었다. 유나는 콧방귀를 한 번 끼고는 손가락을 튕겨 화면을 가차없이 넘겨버렸다. 다음 피드로 넘어가자 어린이집 알림장 앱에서 온 팝업창이 떴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학부모 동반 가을 운동회가 열립니다.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캘린더를 열어 정성스럽게 일정을 기록했다. 금요일 오후 3시 우리 준수 가을 운동회. 반차 쓰기.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녀는 다시 과일칼을 들어 준수에게 먹일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엄마, 나 이 빨간색 껍질도 먹고 싶어. 준수가 사과 껍질을 가리키며 떼를 썼다. 껍질은 질겨서 맛없어. 엄마가 깎아줄까? 그래도 난 빨간색이 좋은데. 유나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 빨간 껍질 조금 남겨서 예쁘게 깎아줄게. 그녀가 껍질을 토끼 귀 모양으로 예쁘게 낸 사과 한 조각을 준수의 고사리 손에 쥐어주었다. 준수는 아삭하고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눈웃음을 쳤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뽀로로 애니메이션이 왁자지껄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뻣뻣한 왼팔을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통창을 넘어와 매끄러운 마룻바닥 위로, 준수의 보송한 머리칼 위로, 그리고 유나의 따뜻한 손등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제 손등에 일렁이는 그 눈부신 빛의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지금 이 순간이 미치도록 고요하고 눈물나게 따뜻하다고 느꼈다. 마치 27 처녀 시절 어느 날 오후 부산 본가 거실 베란다에 앉아 주방에서 분주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구수한 미역국 냄새를 맡던 그때 그 시간 같았다. 그 시절의 그녀는 자신의 앞날에 어떤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지 꿈에도 몰랐다. 물론 지금의 그녀 역시 앞으로 또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질척했던 그 진흙탕 같은 나날들은 이미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유나는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서 밤바람을 맞았다. 짭조름한 해풍이 기분 좋게 뺨을 스쳤고 저 멀리 칠흑 같은 밤바다 위를 유유히 미끄러지는 유람선의 불빛이 마치 움직이는 별조각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 앱을 열어 스크롤을 맨 밑바닥까지 휙휙 내렸다. 가장 오래된 폴더 구석에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6년 전 결혼식 당일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팔짱을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해맑게 웃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 바보같이 순진했던 웃음이 지금 보니 참으로 얼빠지고 한심해 보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꾹 누른 뒤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터치했다. 선택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다. 순식간에 사진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먼지처럼 말끔하게 지워져 버렸다. 그녀는 액정 화면을 끄고 가슴 벅차도록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일정한 박자로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 파도 소리는 마치 영원히 지치지 않는 태고의 박동 소리 같았다. 문득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유나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란다. 살다 보면 험한 진창길도 구르고 낭떠러지도 만나고 하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굽이굽이 돌다 보면 결국엔 진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되는 법이란다. 그래, 그녀는 마침내 진짜 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때 안방에서 준수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동화책 읽어줘. 유나가 고개를 돌려보니 체크문에 잠옷을 입은 준수가 자기 몸집만 한 그림책을 품에 꼭 안고 베란다 문간에 빼꼼히 서 있었다. 오냐. 엄마 갈게.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아들을 번쩍 안아 들고 폭신한 침대 위로 눕힌 뒤 그 옆에 나란히 누웠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야? 우리 강아지는 무슨 책 읽고 싶은데? 준수가 그림책을 뒤적거리더니 표지에 그려진 통통한 곰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이거. 꼬마 곰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유나의 입가에 눈부신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럼 오늘은 꼬마 곰이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읽어줄게. 그녀는 그림책의 첫 장을 넘기고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호기심 많은 꼬마 곰 한 마리가 살았어요. 꼬마 곰은 아주 먼 길을 떠나 높은 산을 넘고 무서운 숲속을 지나 마침내 포근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유나의 포근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듣던 준수의 눈꺼풀이 점점 무겁게 감겨 내려왔다. 엄마. 준수가 잠결에 웅얼거렸다. 준수도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준수, 벌써 집에 왔는걸. 유나가 아들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기가 바로 우리 준수 집이야. 준수는 스르륵 두 눈을 감았고 이내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유나는 그림책을 협탁에 내려놓고 이불을 포근하게 덮어준 뒤 천사처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내린 은은한 달빛이 아이의 볼록한 뺨 위로 은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새삼스럽게 벅찬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두 번 다시 화장실 변기를 부여잡고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새벽 2시에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전화에 심장 떨어질 일도 없고 독가스 같은 기름 연기를 마시며 8시간씩 부엌에 서 있을 일도 없으며 시어머니의 억압적인 눈치를 보며 쥐꼬리만 한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거지 같은 짓거리도 영원히 끝났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이다. 그녀는 몸을 숙여 준수의 동그란 이마에 깃털처럼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엄마가 다신 널 울게 안 할 거야. 그녀는 굳은 맹세처럼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할게. 잠결에 엄마의 온기를 느낀 준수가 오물오물 입술을 달싹이며 미소를 지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밀려오는 일정한 파도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방 안을 맴돌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장가처럼 모자를 감싸 안았다. 유나는 침대 무드등을 끄고 편안하게 두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다시 눈부신 아침 해가 밝아올 것이고 또다시 치열하고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준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어머니 재활 운동을 돕고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엔 장을 봐와서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단단하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통제 아래 놓인 주체적인 삶이었다. 그 누구의 억압적인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 어떤 부당한 폭력과 착취에도 고개 숙일 필요 없는, 그녀는 마침내 완벽하게 해방되었고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끝.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말고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